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진행을 맡게 된 저는 강명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진아입니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이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크라우드 펀딩. 참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전문가이신 강명재 박사님, 뭔가요? 네, 크라우드 펀딩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군중을 의미하는 크라우드와 자금을 모집한다라는 펀딩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나 법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 자신의 일을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금을 조금씩 모은다. 티끌 모아 태산 같은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그 음반이나 영화 제작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성진아 씨, 2012년도에 개봉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26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들어는 봤는데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 영화가 사실은 제작비가 부족해서 중단될 위기에까지 처했었는데요. 이 영화가 세상에 다시 나오는 데는 크라우드 펀딩의 힘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거든요. 이처럼 이미 크라우드 펀딩은 예술, 문화 그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벤처기업들 사이에서도 적잖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크라우드 펀딩이 참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왜 저희는 몰랐던 걸까요, 잘?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가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비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이 많은 곳에서 활용되는 거 보면 그게 좋은 점이 많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라든지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가 마련되었고요. 다소 우리나라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의 탄생 배경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크라우드 펀딩의 교과서,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오늘은 첫 순서인 만큼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정의와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모셨는데요. 네, 아시아 경영전략연구원의 이정아 크라우드 펀드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법률 전문가 김재식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용어는 말했지만 이정아 소장님, 정확히 크라우드 펀딩이 무슨 의미인가요? 예.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그 자금이 필요한지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공개된 것을 SNS를 이용해서 지인, 더불어서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정보 또는 그 사업의 내용에 공감하는 대중들이 공감도에 따라서 참여를 해주면 펀딩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해당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재식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펀딩이라는 말보다도 펀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크라우드 펀딩 대신에 크라우드 펀드라는 말을 써도 무방할까요? 예, 많이들 크라우드 펀딩 또 펀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펀드는 그 펀드 매니저가 그 여러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어떤 그 투자 자산에 그 투자를 하고 그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의 그 집합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자금을 중개해주는 역할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펀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지 자금을 모집한다는 취지에서 펀딩이라는 그런 말은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흔히 SNS나 크라우드 펀딩이 주로 인터넷이나 SNS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그 증권거래소 같은 일종의 허브라고 할까요? 크라우드 펀딩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크라우드 펀딩은 세 가지 주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펀딩에 참여하는 대중,
네. 하나의 주체고 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프로젝트 등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대중을 이어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이 세 가지 주체로 이루어져 있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지는 곳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십시일반이란 말이 언뜻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 크라우드 펀딩엔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부담감이 덜한 후원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후원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까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은 크게 보면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펀딩에 따른 반대 급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부형과 후원형으로 나눠지고요. 반대 급부의 종류에 따라서 지분 참여형과 대출형으로 현재로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후원형이라 하면 펀딩에 참여하는 대중한테 상품이라든가 티켓 등의 어떤 재화를 공급을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크라우드 펀딩 여러 형태 중에서 후원형과 기부형이 잘 구별되지 않는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구별될까요? 네, 방금 이정아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후원형은 리워드, 그러니까 보상이 있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예컨대, 페블 와치 같은 경우에 자금을 공급한 사람들에게 페블 와치를 주는 그런 보상이 있고요. 또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한 분들한테는 티켓이나 시사회 대본, DVD 이런 것들의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후원형이고 기부형은 영어로는 도네이션,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예전에 IT에서 지진이 났을 때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당시 영국의 어떤 꼬마가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프로젝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거든요. 그 내용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자기 돈을 기부한 그런 경우가 기부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히 보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부형과 후원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있죠. 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업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소장님,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상형의 경우는 물건이라든가 티켓, 상품으로 제공을 한 것이고요. 지분 참여형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프로젝트의 단일 상품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회사 자체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예를 들면 혹시 온오프 믹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거기서 강연 자주 듣습니다. 네. 거기는 아시나요? 아니요. 오프라인 모임을 온라인에서 중계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고요. 온오프 믹스 같은 경우는 근래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펀딩에 성공한 경우입니다. 그 펀딩에 참여한 주체들한테 대중들한테 지분을 나눠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금 덧붙여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그 지분을 취득한다는 의미는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또 그 회사가 사채를 발행해서 그러니까 이 투자금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주겠다라는 그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맺은 투자 계약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투자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개인의 금융이나 기업에 있어서 투자와 함께 빠질 수 없는 게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김 변호사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건가요? 대출형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민법상으로는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어떤 신혼집을 마련하려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 소액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스타트업 기업들, 그러니까 창업하는 기업들이 창업 자금이 부족할 때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그 창업 자금을 이제 공급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대출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투자형이나 또 기부형, 후원형, 그리고 이런 그 유형들이 이렇게 법으로 딱 나뉘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그냥 현재 존재하는 크라우딩 펀딩을 네. 유형화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크라우드 펀딩의 뜻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중들에 의한 금융 시스템이 네.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는 소위 말하는 금융 전문가들에 의해서 가공된 데이터,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그 판단을 전문가에 의해서 하게 되고 네. 그 정보를 기준으로 주식의 가격이 산정이 되고 그 가격에 따라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네.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공감의 지수에 따라서 그 어떤 펀딩에 성공하고 실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대중들에 의한 금융 시스템이 도입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러면 스토리가 굉장히 좋아야 한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 사람들의 공감을 사야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해서 네. 내 상품 또는 내 프로젝트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대중들한테 어필을 하는가에 따라서 펀딩의 규모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네. 조금 제가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클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네. 현재 우리 존재하는 벤처 캐피탈들은 창업 초기에 이렇게 네.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장 직전에 보통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면 창업 초기에 있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네. 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은 중소기업이 창업을 해서 10년 내에 약 13%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소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도가 높은 투자이고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발효가 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또 혹시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초기 단계일진 몰라도 이미 해외에서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장님, 어떤가요? 네, 크라우드 펀딩이란 용어 자체가 네. 미국과 영국에 있는 P2P 금융 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P2P 금융 시스템은 개인이 또 다른 개인한테 투자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저는 법적 전문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처음에 시작점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2009년도에 미국의 킥스타터.com 킥스타터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본격화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잡스법을 통해서 크라우드 펀딩의 시대를 예고하게끔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나라 상황을 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나라에서든지 새로운 분야가 잘 정착을 하려면은 어떤 사회적인 기준, 즉 법률안이라든지 제도가 잘 정착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금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지금 법률안이 준비 중에 있죠? 네, 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앞서서 외국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경에 법이 만들어졌고 또 최근에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돼 있고요. 이탈리아도 그 무렵에 법을 만들었고 네. 이제 곧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2013년 무렵에 이미 법을 통과시키고 크라우드 큐브라는 그 중개 업체를 인가까지 했어요. 네. 일본은 작년 5월에 법을 통과시켰고 네. 1년이 지나면 그 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 두 분께서 그 크라우드 법안
정확하게는 자본시장법 편에 있는 그 투자 중개업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무위원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 네.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고 네. 현재 법안상으로는 6개월 뒤에 공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덧붙여서 김 변호사님, 그 법률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법률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상 부족하고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라는 것은 사실 그 창업자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하고 네. 또 이 투자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두 가지 이념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영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SNS를 통한 어떤 그 공감, 우리 이정하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투자자의 개인 책임도 상당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은 이 법안의 본래 취지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충돌하는 이념을 잘 조화롭게 법률안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크라우드 펀딩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 밖에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이정화 소장님. 네. 물론 제도와 법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네. 기존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금 조달받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네. 세상의 빛을 발할 기회를 아예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이미 해외에서도 정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만큼 언젠가는 오지만 그래도 네. 그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에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공감을 어떻게 대중으로부터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확실히 아까부터 그 공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네요. 김준식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정하 박사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요. 네. 그 일본의 와규라고 고베 비프라는 그런 아주 질이 좋은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쵸, 네. 킥스타터닷컴의 어떤 분이 이 와규 100% 와규로 육포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올려서 네.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홈페이지에 과연 와규로 육포를 만드는 것이 생산성이 있는지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올린 회사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가 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었고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서 네. 결국 돈을 모아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처럼 네. 이 공감뿐만이 아니라 이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그 프로젝트가 진정으로 좋은 프로젝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법 제도나 또 사회 인식이 함께 병행되어야 이 좋은 크라우드 펀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이트도 있고 네. 이미 20군데가 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급자 위주의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수요자, 대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네. 성공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초기에 크라우드 펀딩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끌어줘야지만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된 법 제도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지금까지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와 정의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크라우드 이슈, 이 핫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두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창조경제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 크라우드 펀딩이 차세대 경제 활동이라면 이 창조경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이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참 실감되지는 않고요. 마침 창조경제 일환으로 엔젤 투자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데요. 네, 그 엔젤 투자라고 하면 뭔가 좋은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네. 관련하여 전문가 모셨습니다. 국내 최대 엔젤 클럽을 이끌고 있는 아바 엔젤 클럽의 김종태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바 엔젤 클럽 회장 김종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먼저 엔젤 투자가 뭔지 궁금한데요. 또 크라우드 펀딩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엔젤 클럽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 엔젤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엔젤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엔젤 매칭 펀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2011년도 지금부터 3년쯤 전에 엔젤 매칭 펀드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엔젤 투자자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도 똑같은 금액으로 추가로 투자를 해주는 게 이제 매칭 펀드거든요. 그래서 엔젤 클럽은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그 모임이고요. 클럽 단위로 모여 있고 지금 현재 전국에 117개 엔젤 클럽이 활동 중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근데 그 117개 엔젤 클럽이 이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지역의 엔젤 클럽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정부에서 매칭하는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크라우드 펀딩이잖아요. 네. 그렇죠. 크라우드 펀딩하고 엔젤 클럽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를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크라우드 펀딩과 엔젤 클럽은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은 앞에서도 말씀들 많이 나누셨겠지만 일반 그 십시일반으로 불특정 네티즌들이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제한이 돼 있어요. 뭐 최대 금액 얼마까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은 접근이 되는 거고요. 엔젤 클럽은 한두 사람이 이제 좀 큰 단위로, 물론 이제 엔젤 클럽보다 위에 이제 벤처 캐피탈도 있으니까 금액을 더 크게 투자한 데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보다 약간 위의 단계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정부에서도 또 추가로 매칭 펀드에서 매칭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이제 좀 관심을 받거나 뭔가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업체들은 저희 클럽에서도 관심이 있죠. 그래서 클럽에서 그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저희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뭐 고민을 해도 되고 다른 클럽들과 이렇게 연계를 해도 되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잘 되면 결국은 엔젤 클럽도 잘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그 창조 경제가 이제 뭔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창조 경제는 그 아이디어를 좀 담아서 신사업을 창출하자는 게 이제 그 개념인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사업을 창출하면 뭐 해요? 중요한 거는 투자가 되거나 그 사업이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 투자에서 투자가 돼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현재 창조 경제를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 정부에서 엔젤 클럽과 엔젤 투자,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뭔가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투자 시장을 세분화해 볼 경우에 그럼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거고 엔젤 클럽이 그 윗 단계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바로 보셨습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그 작은 금액의 어떤 소액 투자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금액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죠. 물론 그 미국의 킥스타터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거기서는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은 뭐 10억, 20억, 100억, 200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고 아직 법안도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분 투자형 관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당 투자하는 금액 내지는 그 회사가 이제 투자를 받는 금액이 그렇게 그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투자를 받은 기업이 결국은 엔젤 클럽들에 의해서 추가 투자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엔젤 투자가 되면 아까 말했듯이 정부에서 매칭을 하는데 그냥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그 검증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뭐 요모조모 살펴서 이 회사가 정말 괜찮다 싶었을 때 정부에서 매칭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매칭된 기업은 벤처 캐피탈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크라우드 펀딩에서 그 엔젤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크라우드 펀딩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많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나 어떤 기업들이 그 플랫폼 업체에 그 클라우드 펀드를 올리게 돼요.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되면 그 플랫폼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킥스타터 같은 우리나라의 플랫폼 업체 하나에 뭐 꽤 많은 업체들이나 꽤 많은 아이디어들이 올라가 있을 건데 그 많은 업체들을 모든 네티즌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내지는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조금 관심 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될 건데 그렇다면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그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겠지만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문화들이 성숙이 안 돼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아이디어들에 투자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젤 클럽에서는 그 중에서 또 뭐 관심 가는 업체들을 이렇게 픽업을 하거나 아니면 엔젤 클럽에서 투자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좀 뭔가 좀 기술적으로 좀 다 보완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또 투자자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업체들은 또 저희가 반대로 크라우드 펀딩 업체로 넣어서 거기서 이제 일반 대중들의 어떤 관심도를 좀 저희도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나아진다. 상황이 호전되면 저희가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투자 검토를 하거나 다른 클럽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또 다른 투자 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위아래 그런 관계보다는 크라우드 펀드와 엔젤 클럽은 서로 상생하거나 같이 협력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투자 금액 면에서는 우리 그 엔젤 투자가 크라우드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많고 저희보다 훨씬 위에 또 벤처 캐피탈이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매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엔젤 투자나 크라우드 펀딩이 반드시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우리 엔젤 클럽도 마찬가지고, 엔젤 투자 매칭 펀드도 마찬가지고, 크라우드 펀드 마찬가지고, 상당히 좋은 제도이면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좀 이렇게 이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이거를 좀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엔젤 클럽 같은 경우는, 엔젤 투자자가 정말 진성 투자자가 투자를 한 다음에 정부에서 매칭을 해서 그 회사를 키우자, 이런 개념인데, 이 투자자가 투자가 아니라 이제 실제로 투자를 가장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뭐 법안이 이제 통과돼서 운영이 돼 봐야 알긴 알겠지만 뭐 법안 우리 처음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플랫폼 업체가 그 투자에 어떤 우리 네티즌들 투자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기업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 플랫폼 업체가 이제 그거를 못 주는 그런 사고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는 뭐 세상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걸 투자 안 하면 바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나 어떤 사업을 플랫폼 업체에다 올려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그 플랫폼 업체부터 받아서 가지고 정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도 내고 뭐 기술 개발해서 뭔가 사업해서 거기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한 사람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그 받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사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은 제도를 이제 어떻게 잘 만들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 이제 뭐 보완이 될 건데 아직 저희가 해보지 않은 거고 가지 않은 길이라서 아마 앞으로 많은 보완이 이제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엔젤 클럽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 2년, 3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젤 클럽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들,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크라우드 펀딩 제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아마 유사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겪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 크라우드 쪽에 많이 이제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배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그 크라우드 펀딩과 엔젤 투자가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엔젤 클럽은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엔젤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엔젤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자산이 좀 많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엔젤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주는 그런 엔젤 투자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엔젤 투자자들은
그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부동산에 할까? 이상해. 부동산 앞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좀 전망이 어두워. 증권에 투자할까? 증권은 또 원본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네. 그다음에 뭐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할까? 간접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로 별로 재미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투자의 대안으로 삼는 게 엔젤 투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가 아까 먼저 말했던 많은 자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네. 일정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몇 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엔젤 투자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 측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엔젤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정부나 현재 엔젤 클럽에 대한 제도는 대부분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지원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미스매치가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일반적인 우리 소액으로 엔젤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활성화되게 또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요즘 정부에서 전문 엔젤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네. 오히려 그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엔젤 투자를 조금 좀 저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크라우드 펀딩은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네.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니까 네. 그런 어떤 사소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또 엔젤 클럽과 같이 좀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겠지만 우리 후원형이나 보상형이나 대출형은 이거는 뭐 그쪽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드, 그다음에 엔젤 투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은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드는 엔젤 투자하고 바로 연결되고 네.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로 또 연결되는 이런 어떤 그 로드맵을 가지고 같이 보면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IMF라는 환경 속에서 벤처의 꽃을 키운 위기에 강한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즘 네.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지금 환경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부디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 투자가 더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태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이제 본격적으로 엔진을 가동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시간은 조수란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수란입니다. 방금 본격적으로 엔진을 가동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시간은 기업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 박진우 기자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가치 평가를 해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김영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박진우 기자님, 그동안 중소기업 굉장히 많이 다니셨는데 네네. 요즘 기업 경기가 워낙 안 좋다고들 하잖아요. 네네. 요즘 중소기업 현장 분위기 어떤가요? 네, 많은 기업들을 취재를 하였는데요. 다들 목소리가 한결같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그 장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개인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형식보다는 출자조합 형태의 모태 펀드를 확장하고 있고요. 펀드 투자 및 코스닥 시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크라우드 펀드 법안 역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조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우리 기업들에게 큰 활력을 넣어주기를 기대해보고요. 네, 김 박사님. 네. 기업 평가라는 게 고무줄 평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기업을 평가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크라우드 펀딩 얘기가 나왔는데 크라우드 펀딩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불확실한 점이 많죠. 네. 그래서 기업을 평가한다고 하는 거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데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역량이 얼마나 좋은지, 그다음에 기술의 제품의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 좋은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게 됩니다. 네. 네, 큰 기준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하면 먼저 기술이죠. 박사님, 기술 경쟁력 어떻게 평가되시나요? 좋은 기술이라면 다 좋다고 하지만 좋은 기술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 기술이 얼마나 많은 범위에 적용되는지, 그다음에 그 기술이 법적으로 잘 보호되고 있는지, 기술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 그런 것들이 고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이나 환경, 시장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모든 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역량이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데 자금 동원 능력, 그다음에 제품의 서비스의 개발 능력, 그다음에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는 능력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자금 능력은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이 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력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평가 기준들로 앞으로 소개하는 기업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평가단에 오를 기업을 소개하겠는데요. 오늘 희망 기업은 모두 두 곳입니다. 첫 번째 씨는 조소란 씨가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요즘 이 세계 각국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대체 에너지원 개발입니다. 이 와중에 이 획기적인 난방 제품을 개발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업체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방비 절감에 앞장서고 있는 열풍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인 나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전기 열풍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 응용, 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판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판보다 열 발산은 물론이고 전도 효율까지 높다고 하네요. 우와, 정말 높은 온도로 금방 올라가는데요. 첨단 나노기술 열풍기, 정말 자랑할 만한데요. 공정 과정을 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공장 이곳저곳에 온도계가 붙어 있었는데요. 과연 온도계의 정체는 뭘까요? 네, 이사님 이렇게 마지막 공정까지 봤는데요. 오면서 보니까 곳곳에 온도계들이 있던데 이 온도계의 용도가 뭔가요? 네, 이 열풍기를 가동해서 이 넓은 지역에 우리 열이 얼마나 골고루 분포되어서 높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골고루 열이 분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1, 2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이 구석구석 분포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 나노 기술로 열 발산은 극대화하고 사계절용으로 만들어서 환풍기로도 활용 가능하다는데요. 농가는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면의 주인공 유한현 상무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이 제품 어떻게 발명하게 되신 건가요? 네, 우리 회사의 전기이온 열풍기는 기존의 니켈 크롬선을 이용한 전기 열풍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나노 세라믹 기술을 접목해서 새롭게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조금 전 영상에서 보니까 제품 곳곳에 온도계가 장착되어 있던데요. 그 온도계마다 온도는 전부 다 일정한 건가요? 네. 그 온도계가 대부분 다 그 오차 없이 거의 1도 정도의 차이는 날지언정 전체를 다 똑같이 지금 데피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저희가 그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복사열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네네. 이 나노 세라믹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네, 나노 세라믹스의 열 에너지 전달력과 원적외선을 방출함으로써 기존 전기 에너지의 면적보다 2배 넓은 공간을 난방을 할 수 있고요. 논문에도 많이 나왔듯이 세라믹스에서 음이온을 방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한 성장 촉진 및 수확량 증대,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국민 건강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상무님. 그 화면에서 보이는 이 제품이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름 난방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름 난방기는 말씀 그대로 그 연료원 자체가 유리 연료고 네. 저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전기 이온 열풍기는 제품에 나와 있듯이 전기를 쓰고 있는 그러한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이사님, 이 제품이 그 하우스 외에도 또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지금 우리 제품은 지금 다 기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기 때문에 또한 난방기구의 그 단점이 사계절 중에 난방이 필요로 하는 그 겨울철을 목적으로 하지만 저희는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서 그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 박사님, 예. 이 제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아까 5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네. 기술 경쟁력, 네. 산업 환경, 네. 그다음에 시장 독점력, 네. 그다음에 경영 역량, 네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기술이 얼마나 시장에서 먹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네네. 수익성이죠. 그 말하면 이 중에서 네. 특히 기술 역량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이사님 방금 평가 들으셨는데 좀 참고가 되셨나요? 네,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는 좀 더 그 제품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개발자와 지금 연구진들이 함께 네. 해가지고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이 전기 이온 열풍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한현 상무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기업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박 기자님, 어떤 기업이죠? 네, 이번 겨울은 추위가 유난히 조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따뜻하게 보이는 그런 난방 기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네, 이 기업은 또 어떻게 자신들을 소개할지 궁금하네요. 함께 만나볼까요? 간편한 점화는 물론 난방비 절감까지 가능한 벽난로가 개발되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다를지 기대가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일반 벽난로와 비슷한데요. 과연 누구나 쉽게 점화가 가능할까요? 네, 저희 업체는 특허 기술로 성능 좋은 벽난로를 생산하고 있으며 저희 벽난로는 특허 기술로 30초 이내면 누구나 쉽게 점화가 가능하며 황토 내화제로 출결 기능과 복사열, 원적 개선이 계속해서 발산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벽난로는 누구나 쉽게 30초 안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그마한 불씨를 화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차곡차곡 쌓습니다. 예, 잘 싸시고요. 그 다음에 화실 문을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로스터 특허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바람 구멍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30초를 기다리시면 불이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벽난로는 누구나 쉽게 30초 안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는 모습,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점화뿐만 아니라 축열 기능도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황토 내화제는 반영구적 기능을 갖고 있어서 웬만해서는 교체할 필요가 없으니 더욱 경제적입니다. 또한 원적 개선으로 음이온까지 발생한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일석이조 아닐까요?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불을 빨리 붙게 해주는 특허받은 로스터인데요. 인테리어는 물론 간편하고 따뜻한 벽난로,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소개해드린 업체 김진우 기술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김 이사님, 네. 이 벽난로의 성능이 참 궁금한데요. 네. 저희 업체에서는 기존에 있는 벽난로의 그 치명적인 단점 3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저희 특허 기술로 2가지로 해결을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업체 벽난로는 이제 30초면 누구나 쉽게 점화가 가능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점화가 된 후에 5분이면 500도까지 온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10분이면 최고 온도 1000도 이상까지도 저희 벽난로는 올라갑니다. 예, 그게 이제 다른 저희 기존의 벽난로하고는 차별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방금 그 기존 벽난로의 3가지 문제점 말씀을 네, 하셨는데 뭔가요? 예, 기존이 아니고 이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벽난로 업체에서 이 치명적인 단점 3가지를 보완을 못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점화를 할 때
점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점화할 때. 두 번째는 화실에 이제 장작을 넣어야 되는데 화실을 열면 연기가 이제 실내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장작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연료는 줄여야 되는데 장작 소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연료비는 많이 나가고 그 대신 연료율은 적기 때문에 이게 주난방으로 사용이 기존의 벽난로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벽난로라 하면은 연소통에다 나무를 넣고 불을 붙이면 연기도 많이 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김 이사님, 이 제품은 어떤 게 다른가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벽난로의 저희 단점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점이 이제 연기가 많이 난다는 그 단점이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 이제 특허 기술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이제 장작을 넣을 때 연기가 나면은 벽난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벽난로를 이제 집에 그냥 애물단지로 전략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벽난로는 이제 그런 특허 기술 두 가지로 인해서 뭐 장작을 투입을 해도 전혀 연기가 나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벽난로를 열고 떼시라고 이제 홍보를 합니다, 많이. 그러면 이제 저희 특허 기술로 인해서 이제 황토 내화제가 또 안에 있습니다, 저희 특허가.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원적 개선이라든가 참나무의 그런 음이온이라든가 이런 게 발산돼가지고 건강에도 굉장히 이롭고요. 그래서 그런 성능이 굉장히 좋은 벽난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박 기자님, 지금 이 현재 국내 그 벽난로 시장 어떤가요? 네, 아주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두 MC분은 추후에, 노후에 혹시 시골에서 살고 싶은가요? 안 그러면 도시에서 살고 싶은 계획인가요? 저는 시골에서. 저도 뭐 기회만 된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지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현재 도시민들이 전원주택 수요 증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촌 인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 벽난로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추세하는데요. 그러나 국내 시장은 아직 기술이 전무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유럽산 고효율의 아주 비싼 벽난로가 시장에 분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도 그에 대비해서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 이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업체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박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입 벽난로가 거의 이제 고급 벽난로는 수입을 많이 해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특허 두 가지로 인해서 그 수입 제품을 이제 제품의 성능을 더 높여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 벽난로가 들어와 있는 수입 벽난로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저희 업체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겸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을 좀 맞춰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원조격이 이제 유럽의 원조격인 벽난로 거기에다가 수출을 저희가 해서 국익에 좀 이바지를 해서 외화를 좀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김영기 박사님께 여쭤봐야겠죠. 네, 김영기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가 미리 특허를 살펴봤습니다. 출원된 거하고 등록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요인에 비춰보면 이건 기존의 벽난로의 효율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기술력이 일단 강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에너지 전략의 트렌드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이제 시장만 많이 개척할 수 있고 자금력만 확보된다면 아주 좋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미래가 창창한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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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아직 좀 생소하다는 분들 계시죠? 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러넣어줄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부터 크라우드 펀딩이 과연 티끌을 모아 태산을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쭉 한번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경제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